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이 대법원장 공격하는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법조계에서 상당히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도 일부 있는데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황 보고 계세요? 사실은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리고 과거에 군부 정권이나 이런 경우에도 한 번도 그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런 말이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이 처음 보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저는 법원이 진짜 자초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민주당은 법원이 자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법원이 자초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좌편향적인 그런 판결들이 결국 이제 그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 민주당 서초동 지부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펜앤마이크에서도 제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거 유창훈 판사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한 사건 또 1심을 무려 16개월을 했습니다. 네. 6개월짜리 사건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판결이든 네. 빨리 하는 건 정의예요. 근데 지연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빨리 해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그 판결 또는 구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그런 사자명예훼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판사의 그 당시에 본인 SNS에 올렸던 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국 윤미향 사건도 4년 8개월 5년씩 재판했으니까. 윤미향은 임기를 다 채웠어요. 예. 임기 시작하자마자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임기까지 다 채우고, 그것도 6개월 뒤에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민주당한테 얕보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닌 나한테 잘해주는 사법부였는데 이제 공정하게 독립되게 조금 해보려니까 너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지. 그동안 우리 좌파들한테는 솜방망이로 다 입맛에 맞춰가지고 다 해줬는데 왜 그래? 너 어색하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 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그동안에 자초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헌법의 내용과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분립이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고, 그걸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응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전국 법원장 회의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좌파들도 역대 자기들이 하지 않은 짓을 한다는 거 알아요. 무리라는 것도 알고, 그게 언론에 또는 여론에 민심의 이반이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네. 근데 왜 이걸 할까요? 그 의도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일단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내란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는 했는데, 아니 이 내란이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민주당 저변에서 그런 인식이 그런 있습니까? 인식이 지금 있는 거죠. 저는 법리상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계속 이제 내란거리고 있고, 심지어 보수 진영 일부에서도 내란거려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법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중앙법원에서
그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무죄라고 나오는 날에는 본인이 했던 모든 이 민주당이 했던 이재명이 했던 이런 어떤 정통성 적합성이 다 한순간에 증발해 버려요. 근데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판결이 내려지고 예를 들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무죄라도 나오는 날에는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저는 뭐 자기들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제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또 왜 전담 재판부를 안 만드느냐, 왜 특별 재판부를 안 만드느냐. 그거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판사가 배정이 돼야 된다. 지금 지기현 판사는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죄 재판에 무죄가 나오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죄가 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지방선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런 그 위헌적인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삼권 분립의 이제 발언을 침해하는 그 대표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발언일 텐데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하고 추미애는 그 뒤를 이제 바치는 양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시키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 당사자가 지기현 판사 재판을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데 조희대가 재판 지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판 지연을 민주당은 논할 자격이 없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선거법 위반 16개월 걸렸고 조국 1심 3년 걸렸고 윤미향 임기 보장해 줄 정도로 재판이 지연이 일어났고 재판 지연은 문재인 정부 때 최악이었어요. 김명수 사법부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조희대 대법관은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뭐 지연한다 그런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냥 지연 이런 발언을 반복하면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지기현 판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병합 심리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또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거는 뭐 애초에 재판 지연이라는 게 팩트가 아니고 그 재판 지연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관련도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하고자 함이고 오히려 빨리 하는데 무죄 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민주당의 발악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내란 재판부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제기를 하니까 초기에는 1948년 반민특위 그리고 1960년에 있었던 4.19 직후에 있었던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있지 않냐 그 사례를 근거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과거 사례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반민특위와 이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다 헌법조항에 있던 것이다. 그것에 의거해 설치된 사례다. 이런 게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그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 뭐 아동 소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있고 지식 전문 재판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을 막 바꾸기 시작하면서 특별재판부에서 이제 전담 재판부로 바뀌었다가 형사 부에 그냥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특별재판부를 이제 법원 밖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안에 특별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헌법적인 근거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말을 하다가 도망 다니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공통되는 이야기는 있어요. 예. 지기현 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 대상은 지기현이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기현 판사가 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조금씩 자기들도 말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판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줄 것 같지 않아서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사법부에 관찰이 되는 날에는 그 사법부야말로 저는 역사의 그런 죄인이 되는, 저는 항상 그 역사상 최악의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라고 하는데, 이 직위원 판사 교체가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조희대 사법부가 역사상 최악의 사법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과거의 군사정권 하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후진국인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넣고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빼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위헌정당이요. 만약 이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부에 그냥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뭐 거창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부터 시작했다가 그냥 형사합의부에 넣으면 된다. 근데 형사합의부에서 현재 이 내란이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지만 이거 재판을 다 사실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내란 전담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요 하나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지금 구인을 추천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3엔, 뭐 우리법 연구회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 법관회의에서 3엔, 대한변협에서 3엔 이렇게 추천해서 외부에서 사실 추천해가지고 재판관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그게 법관의 독립이거든요. 우리가 사법부 독립하지만 판결을 법관이 내리는데, 법관이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독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법관의 독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어야 돼요. 사법부의 인사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침해될 수 있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법부 밖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그러면 그것이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법관이 독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사법부는 독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정도,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보니까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그런 대법관 정도의 그런 절차적인 그런 임명 제도는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법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인사를 하면 사실은 그게말로 사법부의 독립이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직위원 판사 빼라,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냥 돌려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법관의 배정 문제인데, 사건의 배당, 사건의 배당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건을 막고 싶어 한다라는 판사는 존재하면 안 돼요. 왜 사건을 막고 싶어 하죠? 이 특정 사건을. 그거 자체가 이미 선입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물리의 법칙 중에 양자역학이라고 있는데, 입자를 관찰을 하는 순간 그 관찰값이 왜곡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재판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정 재판을, 그거는 그 법관의 판사의 선입관이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배당이 뭐 순번으로 하든 무작위로 하든 어떤 누군가의 관심에 의한 법관의 선정과 배정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검하고는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특검은 어쨌든 기소를 하는 존재지, 준사법권이지 사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그런 기소를 견제해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이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어떤 이 사법부 외적에서 인사를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라고 하지만 검찰도 행정부 내부의 기관은 맞아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그래서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의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인 거고, 거기서 우리가 삼권 독립이 명확하게 보장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그런 사법부 외에서 이게 인사가 개입이 되거나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내란 특별 재판부 포함해서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여권 진영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정치권 소식 잠깐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요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 사건이잖아요. 지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징역형이 지금 구형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아마 그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20대 그 국회의원 임기 기간의 거의 막바지에 연동형 비례제도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두 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표결로 지금 그 위반을 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물리적인 그런 행사까지 다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사실은 120몇 한 6석인가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독으로는 사실 12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20석이 넘다 보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표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법이 뭐가 중요하냐? 120석이 중요합니다. 120석을 한 그 정당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으로 그러면 모든 이제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참 당황스러운 압도적인 그런 총선 패배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이드 최고의 마지노선이 120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석이면 우리가 개헌저지선 뭐 거부권 행사 이게 깨지는 건데 그거 다음으로 지켜야 될 이 허들이 마지노선이 120석입니다. 120석만 넘어가면 아무리 뭐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일방 독주를 못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결국 일방적인 표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패스트트랙 작업을 민주당이 다른 당과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21대, 22대의 총선 패배는 그래서 너무나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근데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그 사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가 있는데 이 소위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혹시라도 뭐 반대 의견을 낼 것 같은 뉘앙스가 비춰지면 그 사람을 사보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법한 사보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거를 좀 물리적인 그런 저지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기소가 된 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와 얼개가 같아요. 국회의 공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그거는 이제 처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집행 방해죄도 똑같은 법리인데 정당한 위법성이라는 게 없는 공무의 집행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런 어떤 사보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적법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하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국회 업무가 아니고 정당한 국회가 업무가 아닌 거는 당연히 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몸싸움 과정에서 뭐 폭행죄나 뭐 그게 될지는 모를지언정 이런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생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근데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게 법리상 또 이 공소를 유지할 그런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지금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구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보수 진영이 또 정권을 잡으면서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때 뭐 애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공헌자입니다.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서 그러면 아무렇게도 반발하지 않고 먼 산 구경하듯이 한 사람들이 뭐 처벌 안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불측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과연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럼 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불구경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이 전반적인 흐름 그냥 단순히 이제 재판이 끝났다 구형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교정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확 뛰어가지고 정성호가 이야기한 문제를 좀 한번 잠깐 다뤄볼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에서 지금 논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날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제 질의를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추후 여러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헌재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1년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본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정당 해산 청구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통합진보당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검토할 것처럼 이렇게 취지를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뭐 지방선거가 아직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 준비가 지금 개개인들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정성호 장관이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떤 정치 공세의 그 일환으로서 지금 이 위원정당 해산 문제를 꺼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위원정당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강령이에요. 강령에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과 동일하다. 네. 거의.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석기라는 사람이 조직했던 아로 그러니까 Revolutionary Organizer라고 했죠. 아로가 그 폭력적인 그런 강령의 실천 방안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고 사실 그 북한의 어떤 그런 노선을 추종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정당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업무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정당은 애초에 이런 그 위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가 돼 있었던 조직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 있는 정당인이 뭐 그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당직자든 아니면 당원이든 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책임당원이 80만에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한 500만 있어요. 민주당은 몇 배로 더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법한 행위도 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한 행위와 처벌이 정당의 위법과 정당의 처벌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개인의 일탈을 정당의 일탈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위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후에 나라를 발전시켜온 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강령이 국민의힘의 조직이 위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성호 장관 자체는 약간 온건파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정성호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고 그 다른 노림수라는 건 결국에는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계속 악마화시키고 위헌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때 했던 그런 그 지방선거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때는 그래도 그 경제가 부서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인식을 미처 못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미 관계가 어긋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제 문제 저는 이렇게 한미 동맹이 가서는 뭐
뭐 관세 협상부터 벌써 뻐격거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한 거는 맞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다 가짜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과연 우리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옛날에는 한미 경중이라고 했지만 중국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중국과 기대서 협력해서 경제를 살리기도 어려워요.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생과 경제가 이제 파탄나고 있는데 이재명이 뭐 이런 잘할 거다라고 하는 일각의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미신 같은 믿음도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탈원전을 겨우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에너지 정책을 어느 정도 살려놨는데 탈원전 하려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전부 이 이상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생활이나 민생이나 경제를 도외시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얼마나 이 국민의 삶을 파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방선거 이기는 방법은 뭐냐? 지방선거 이기는 방법은 국민의힘을 악마화한다. 저는 그런데 그 약발이라는 게 결국 오래지 않아서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처럼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그 프레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언론이나 뭐 유튜브 방송이나 뉴미디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깨어있는 이런 많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시 한번 과거에 2018년의 지방선거를 재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그럼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그 당정대 뭐 화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김민석 지금 총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찬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들이 만났는데 대체로 이제 만나는 뭐 상황이나 그 후에 언론에서는 그간에 이제 정청래하고 김병기하고의 갈등,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뭐 의도다, 그리고 상당히 수습이 됐다 해서 그런 사진과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만찬 회동을 한 게 갈등 봉합도 필요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청래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정치, 강성 정치 이런 것에 일종의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유기해서 구해야 될 대통령실의 상황, 총리의 김민석의 그런 역할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그 국민의힘의 내부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라서 그래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지켜보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김병기가 했던 합의를 그 다음날 바로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합의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이미 이재명과 논의가 끝난 거예요. 그 합의의 핵심은 내란 특검법, 그러니까 세거의 특검법의 수사인력 보강이나 뭐 기간 연장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거와 다르게 그거와 반대로 타협을 했던 정부조직법 개편이 핵심이었거든요. 그 정부조직법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정경제부로 교체를 하면서 금융위의 재정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을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한 정무위와 그리고 이제 기재부의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이거를 합의를 안 해주면 지금 이 예산 편성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이 굉장히 시간을 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한 건데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죠. 대통령실이 모를 리가 없고 다 합의한 걸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나 추미애가 이런저런 말 하니까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때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그건 김병기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병기는 또 그게 아니다 다 논의하고 왔는데 뭔 소리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파워 게임이
정청래로 파워가 넘어갔다. 정청래를 위시한 뭐 저는 김어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파워 게임이 넘어갔는데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 민주당 내부의 파워는 이해찬한테 있었어요. 그때 당 대표였던. 그랬죠. 그런데 이해찬은 좀 다른 게 그 이해찬은 민주당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단일 대우주의자입니다. 어떻게든 뭐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그런 이견으로 내 세력이 남의 세력을 극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우세는 유지하되 그거를 다 끌고 가는 거.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그런 관리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 이해찬이. 근데 지금 정청래를 해들어하는 요 김어준계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냥 쥐어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바꿔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재명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국정 운영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큰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가 뭡니까? 결국 그 정당에서는 누구를 공천하느냐 공천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세력들 간에 단일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 이루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어떤 그 파열음이 생기고 그게 뭐 국민의 민생 경제는 이제는 뭐 논외가 돼버리고 자기들끼리의 그런 불협화음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집어삼키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사실 그 이해찬이 대표였을 때 그때도 그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 세력들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거를 그걸 많이 죽이면서 그 총선을 끌고 갔어요 이해찬이.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참 크게 승리하고 우리가 크게 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각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우리 보수 진영은 뭐 우리는 뭉쳐야죠. 우리는 어떤 질서 있는 통합을 거쳐 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뭐 표현을 잘 했는데 그런 무조건적인 통합이나 화합이 아닌 질서 있는 통합, 원칙 있는 통합을 거쳐 가지고 전열을 정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지방선거 전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수익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고 또 다른 또 보려고 계셔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3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금방 조응천 전 의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단연 화제가 됐던 인물이 문영배와 조희대 전 대법원장, 조희대 전 대법원장과 문영배. 전은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벌써 전을 만드시면 어떡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문영배 전 헌법소장 소장 권한대행. 제가 문영배 전 하려다가 잘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데 문영배가 이재명의 이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권력 서열 운운하는데 헌법에 기초해서 이야기 좀 해라. 헌법 몇 조에 뭐가 있는데 뭐가 권력 서열이 있다는 것이냐.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헌법을 좀 읽어봐라. 이게 제 대답이다. 문영배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문영배인데 이재명이 뒤통수를 치는 장면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뒤통수가 아니라 앞통수를 치는 거죠. 앞통수를 쳤어요? 제대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법연수원 18기들이 다 잘 나갑니다. 예. 근데 이제 기준이 있죠. 이재명 편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이재명하고 그때 밥을 같이 안 먹었거나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서 좀 거리를 둔 사람들은 지금 물을 먹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앞서 나왔던 조응천 예. 전 의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좀 불편하게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탄핵 심판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마 전에는 책을 내서 또 뭐 베스트셀러의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아주 원론적인 앞통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공부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저도 헌법을 공부해서 국가시험을 본 적이 있지만 사법시험에는 1차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점잖게 앞통수를 치는 겁니다. 권력 서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아까 조홍천 전 의원 잘 얘기하잖아요. 그 권력 간에는 서열이 없다. 뭐 선출 권력 하는데 물론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고 국회도 선출된 권력 헌법기관들의 집합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법원은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그 두 권력에 꿇어야 한다? 이런 말은 헌법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샅샅이 헌법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밑줄 쳐가면서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씨나 조홍천 씨나 다 그냥 원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그 문형배 씨의 얘기는 상당히 좀 그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보기에는 좀 뼈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문형배는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합니다. 예. 헌법 공부를 좀 해라.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더 기분 나쁘죠. 변호사인 대통령을 향해 또 변호사 거기 많잖아요. 뭐 법무장관 정성호도 사법연수원 18기고 뭐 거기 무슨 법조인이 없습니까? 민변 출신 뭐 드글드글 하잖아요. 헌법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없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어거지를 부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저렇게 변호사급으로 안 올라가도 돼요. 아마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생들만 돼도 요새는 뭐 빠른 초등학생들도 다 배웁니다.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 분립이다. 그럼 법원은 뭐냐?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혹은 총리, 국회가 독주하거나 그 삼권 분립의 이 삼륜을 깨려고 하면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기관이다. 그러니까 임명된 권한이지만 그 임명된 권한으로서의 법원은 대단히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요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을 공부해라.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문영배 이야기를 좀 더 하나 더 다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배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아주 주범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문영배는 평가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 상황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영배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 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당연히 의문을 받게 된다. 즉 일방적 개혁 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 해석도 가능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조근조근 뼈를 때리잖아요. 문영배는 과거 그 헌재 소장 대행일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문영배 칭찬을 다 하게 되는데 조근조근 말을 해요. 강연하는 테이블 제가 봤습니다만 목소리 안 높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뼈를 때립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사법개혁을 논의한 히스토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사법부가 빠진 적이 없다. 팩트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정권, 정청래의 민주당은 이걸 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빼고 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어거지 부리지 말고 사법부를 자꾸 무슨 임명된 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법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더 위다. 이런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분히 이럴 때 한번 좀 법 공부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헌법은요. 서점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요새는 공짜로도 줘요. 예. 그 헌법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 어려울 때는 헌법을 봐라.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발 좀 독주하고 서열을 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총통제로 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총통 소리를 듣던 사람이 뭐 별로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독일의 히틀러, 대만의 장개석 다 누굽니까? 어찌됐든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삼권 분립이 없었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체제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권이 이걸 깨뜨리려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문영배가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특히나 민주당 강경파들이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뭐 개혁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뭐 법원 조직 개편이라는 게 다 사법개혁이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뭐 사법개혁,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설치에 관해서 강한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법조계나 정치사회 인사들은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해서 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유연이라고 다 보고 있는데 자, 다른 한편으로 좌파 진영의 이 법조계 인사들은 어떻게 보느냐? 좌파 진영, 좌파 성향의 법조계인들은 좀 갈린다고 그래요. 특히나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유연, 어떤 사람은 유연이 아니다는 식으로 관가요. 그게 좌파들 내에서도 좌파 법조계 내에서도 갈려지긴 하는데 이 문영배의 저 발언, 직접 발언 배경에는 이 좌파 법조계의 일부 의견들이 지금 반영되고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영배 발언에 다른 부분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문영배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예. 뭔가 한 자리 바랬을 텐데 그 뒤에 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좀 삐친 것 아닌가. 삐쳤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렇게 해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은근히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뼈를. 네. 그냥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그런 말 안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다는 말도 안 했어요. 네. 헌법을 다시 읽어봐라.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이 출신 대통령이나 변호사 출신 법무장관이나 거기 많이 모여 있는 이런저런 변호사들이나 헌법 공부도 안 했나? 정치인 중에도 많잖아요. 지금 대장동 변호사 출신 배지들. 네. 야, 니들 좀 공부 좀 다시 해라. 이렇게 좀 힐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전현희가 네. 민주당의 3대 특검 총괄 TF 위원장인가요? 그런 자리를 맡고 있는데 전현희가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논란에 있다고 하니까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그랬어요. 서울중앙지법 안에 서울 고등법원 안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된다. 그전에도 이게 있다. 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무슨 소년 사건 전담 재판부 있지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본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직위원을 좀 그 재판에서 배제해 주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니까 거기서 좀 배제해 주거나 딴 데로 보내거나 징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안 할 텐데라고 말을 했어요. 예. 자기들도 이게 위헌 논란에 걸려 있고 전담재판부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니 뭐 그 좌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그만두고 그것도 있지만 아니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전현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지금 더 바짝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뭐 내란 특별 전담재판부에 열을 올리는 전현희가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직위원 때문이야. 그런데 직위원 부장판사를 이 대법원 측에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내부 검찰 다 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무슨 당신들이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슨 인사이동이나 징계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지금 뿔이 있는 대로 나가지고 아예 안 되겠네. 이제 직위원이 안 되고 내란 특별재판부 뭐 내란 전담재판부 이것도 뭐 시간도 걸리고 좀 이런저런 논란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디로 총구를 돌립니까? 캐캐묵은 한 넉 달간 묻어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서를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탈탈 털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문영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야 될 때가 동시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한테만 헌법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문영배도 자, 헌법과 법률 공부를 좀 해서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형사소송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죠. 자, 이재명이 앞통수를 쳤다고 하니까 이재명 앞통수를 친 건 친 거고 문영배는 문영배 스스로 그분을 자문해봐야 될 겁니다. 자, 문영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수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했던 그 주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년 연임제 개원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건의 국정과제 중에 사실상 1호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의 항목에 지금 들어왔는데 자, 우선 구체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4년 연임제 개헌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국무회에서 통과되는 이 상황 이 문제부터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던 거죠. 예. 왜 예상을 했느냐. 지금 국민들은 일단 개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권이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또 뭐 임기 말에 이런 이야기 해봐야 허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 개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개헌에 대해서 관여할 영향력이 없을 테고 순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헌을 했을 때 개헌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4년 연임이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5년이죠. 네. 그다음에 플러스 4년이니까 8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쟁 정당을 무기력화해 버리면은 다음 정권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5년 플러스 8년이면 몇 년입니까? 자, 13년이 되죠. 그죠? 네. 13년이 되고 여기에다 대고 그 다음번 들어올 정권도 8년을 거머쥔 정권이 또 경쟁자를 또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8년을 해서 5년 플러스 8년 하면은 13년인데 여기에서 8년을 더 할 거 아니에요. 4년 연임이니까. 네. 그럼 몇 년이 됩니까? 21년이 되죠.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20년 장기 집권인가요?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계산 없이 여러분들 매트릭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종식을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킥아웃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연임 기한이 가능하죠. 그러면 플러스 8년을 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거의 무기력화되고
뭐 영남 자민련이 되고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이 되는 거죠. 부울경은 뭐 해수부도 지금 이전하니까 여기는 충분히 자신감을 좀 집권 여당에서는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누가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거 뭐 장기 집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국도 물어보겠죠. 이게 민주주의야? 그러면 합법적인 개헌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명분을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지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박민희 님이 이렇게 댓글을 주셨네요. 저런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이재명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예, 안 돌아가고 막혀 있고 뭐 그런 분야도 있지만 잘 돌아가는 쪽이 있어요. 되게 악당들이 잘 돌아가는 머리들이 있죠. 뭐 악당들도 머리가 잘 돌아가야 그 악당들 순회급을 하니까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년 연임제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정치권 상황도 한번 볼 텐데 우선 연임제 개헌의 어떤 본질 뭐 이런 것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자, 야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권 내부가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일단 여권의 반응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조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다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문이 다시 부활을 해서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이 아니라 내란 소멸이 버리죠.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은 더 세죠. 그런 다음에 판도 변화. 판도 변화는 뭐냐면 이걸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면서 사실상의 민주당의 친문 세력마저도 이제 조국이 접수를 하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조국 정권이 되는 거죠. 조국 정권. 조국혁신당. 집권 여당은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정권은 조국 정부. 이게 이제 이 조국 비대위원장이 희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은 성비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돌파구로 조 비대위원장이 조 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하나의 목표물로 삼았잖아요. 네. 조희대 없는 대법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사실상 조국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내고 그 대통령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8년 더 하겠다 그러면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8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임하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5년을 한 사람이 그 다음 4년 연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독재 정권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국민들이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는 대항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4년 연임제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른바 8년짜리이기 때문에 4+4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8년짜리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라인, 그 용산 라인, 그 다음에 여의도 라인, 그 다음에 충정로 라인에 대전쟁이 벌어지겠죠. 여기에 또 뭡니까? 조국 라인. 이렇게 해서 사파전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번 그 문제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현실화되기에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미리미리 이제 한번 그 다가올 단계들에 맞춰서 좀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예. 저들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만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현재는 김민석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은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위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좀 다른 의미로 읽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연임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물론 일부 내부에서는 좀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이재명이 뭐 정치 잘하면 뭐 계속 가야지 이런 의견도 적지 않지 있지만 이런 있는데 아까 조국혁신당 이런 걸 먼저 살펴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권력을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법 128조 2항은 당연히 개정 당시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 헌법 개정을 할 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차기 권력자들 그렇죠. 개정이 되는데 이건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8년을 뭐 4년 전임으로 더 해먹겠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길게 하는 건 싫어해.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은 긴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추도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배추도사는 발이 짧아. 짧은데 핵심이 있어. 그리고 배추처럼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그걸 읽어내죠. 두 번째,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어요. 네. 큰일 나. 큰일 나. 안 돼요. 왜냐면 추미애도 하고 싶어하고 김민석도 하고 싶어하고 정청래도 하고 싶어하고 조국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야. 미국이 가뜩이나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야 이거 음모론으로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음모가 있는 거 하는데 떡하니 그러면 개헌을 했는데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더 이상 안 보겠죠. 네. 그렇군요. 자, 개헌 추진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개헌 저지선 문제도 생기고 국민투표 문제도 생기는데 개헌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국회의원이 이제 찬성이 필요해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넘어갈 텐데 현재 스코어로 볼 때 이걸 넘을 수 있을지 만일 이재명이 통과 밀어붙인다고 하되 넘을 수 있을지 현재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지금 200명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는데 지금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네. 자 지금 이제 계속 내란 세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벌써 뭐 구속된 사람도 있죠. 그럼 이게 지금 107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또 국민의힘이 또 이 내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고 또 뭐 개혁신당이 어떻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기준이 200이지만 네. 민주당이 또 아까 우리 허현준 앵커께서 그 이야기 하셨나요? 이 매트릭스 여기에 또 강해. 네. 용의 주도해요. 이건 좋은 거 아니지만 그러면 살짝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200명을 180명으로 싹 조정을 해버린다고. 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180명이 조정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패스트 트랙이 18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 헌법도 이러다 보니까 만날 개정도 못하고 뭐야? 이러면은 이제 아이 그래 좀 심했던 것 같아. 200명은 180명으로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또 내년에는 54조를 늘려서 재정 지출을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먼저 달달하잖아요. 네. 이럴 때 여론에다가 개헌을 띄우는 겁니다. 또 감성적인 호소를 해요. 이게 87년 이후에 개헌도 안 되고 나라가 이래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여론 70%가 개헌에 찬성.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개헌에도 반대하는 정당. 아니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헌 대 반개헌으로? 반 비상계엄 정당으로 네. 뭐 이 비상계엄 정당에다가 탄핵 뭐 반대 정당에다가 내란 세력에다가 개헌도 반대하는 이거 어떻게 감당 가능해요?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죠. 구도를 이제 개헌 대 반개헌으로. 그렇죠. 구도를.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은 안 되고 실제 지방선거에서 이 선거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정확하게 그것에 어떤 형태로 대처할 것인가 준비가 필요한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안을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뭐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뭐 감사원의 국회에 소속 이관은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이제 국정기획위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헌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 개헌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국이 상당히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 일명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4년 연임제의
이 개헌만 지금 포착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이 이 개헌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개헌을 역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은 개헌을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새롭게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장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건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공학 그러니까 political engineering 교과서에 보면 미국 가면은 그런 교과서들이 참 많습니다. 알파독도 있고 스핀 닥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정치적인 메커니즘은 저는 이제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이미 이거는 답정개예요. 답정개. 답정개. 뭐냐면 답이 정해진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럼 개헌 안 하죠. 왜 개헌을 하겠습니까? 그럼 개헌 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의석수도 많죠. 지금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리한 구도나 환경을 만드는 그런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더 불리한 구도로 몰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뼈도 박도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아무리 뭐 몸부림을 쳐봐야 미꾸라지가 미꾸라지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정권을 한번 딱 놓쳐버리면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배추도사가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소리를 했는가 아실 거예요. 저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라고 선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왜 지지율을 올려야 되고 왜 정권을 단단히 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 이유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뭐 이재명 정부가 싫고 이재명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권을 탁 놓쳐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뭐니까 물 들어왔잖아요. 물 들어왔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비판하고 뭐 작대기 들고 이거 개의치를 않아요.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 한다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딱 선을 안 긋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문제 있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권 분리에 있어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민변이 뭡니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여성이 추행당하고 성비위당했는데 심지어는 다른 일에는 그냥 죽도록 떠들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FP라고 그럽니다. Final Purpose.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듭니다. 지기현 쫓아냅니다. 그다음에 조희대 쫓아냅니다. 답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개헌 문제를 중심으로 좀 먼저 다뤄봤는데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측근 유엔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벌써 내부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외교를 전혀 모르는 이재명의 측근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문외한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외교 문외한. 이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 대사 주 유엔 대사로 임명되면서 외교부 내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유엔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 내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오면 어떻겠냐 외교를 좀 그래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와봐야지 하고 하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있고 또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유엔 대사는 특히나 이제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각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핵화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각국의 뭐 주요 자유진영 국가뿐만 아니라 약 200여 국에 가까운 그런 글로벌 외교를 주도하는 위치가 유엔 대사, 주 유엔 대사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배치돼서 외교부 내나 유엔 대사인 직원들도 우려하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이 연수원 18기 다 우리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만 보시지 말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른바 깐부 정치예요. 깐부 정치. 친구 아이가 연수원대 지금 장성호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성호 법무부 장관 되는 거잖아요. 위철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차지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지훈 변호사도 유엔 대사를 원했겠죠. 이 유엔 대사라는 자리가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걸요. 외교부에서 대사로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는 망연자실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데 다 친구들 아닙니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누구죠? 이배용 뭐 국가교육위원장 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이 나섰는데 다 친구 임명하는 거예요. 위철한, 오광수, 이찬진, 금융감독원 지금 감독원이 난립니다. 지금 쪼개진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전문성이 또 다 훼손된다고 해서 난리인데 거기 이 중요한 금융감독 요원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지금 어디 금융감독원하고 무슨 이력이 관계가 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이 보상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건 다 이야기했던 이전에 그 공천할 때도 대거 변호인단들이 등용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보상 인사죠. 그거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던데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불안해져요. 아시잖아요. 그럼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안감이 조금 성우 아이가 철아의 아이가 원철이 뭐하노? 술 한잔 먹자. 안동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도 행배 아닙니까? 문행배. 거기도 연수원 동기잖아요. 행배야. 근데 지금 행배가 오죽했으면 직격을 해버렸죠. 그죠? 헌법 좀 봐라. 와, 무식하노?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차지훈 변호사 이야기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유엔 인권 대사겠지. 변호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유엔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다자 외교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정말 많은 국가들 특히 북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는 유엔 의장국입니다. 안보리 이사의 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참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미국이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 지금 콕 집어서 2개 이야기했잖아요. 종교기관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그 다음에 오산 공공기지 가는 거. 자 누구 임명하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 주미대사는 강경하고 유엔 대사는 친구 깐부, 그죠? 지훈이 아이가 지훈아 이 차지훈이 임명하니까 그래 한번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오늘 이제 한국갤럽 지지율도 나올 텐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쌓여서 많은 분들은 그걸 답답해 하더라고요. 당장 왜 지지율에 영향을 안 주냐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전광판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지지율에는 어떻게 도움 되겠나. 그러니까 청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달달한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게 누적되면 빵! 저도 놀랍니다. 이게 터져요. 빵! 개헌 빵! 차지훈 빵빵!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권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항상 그 데이터가 이렇게 미리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폭탄을 암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왜냐면 지금 당장 특별한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 미국이 뭐 당장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알아서 뭐 대사가 설명하면 되는 거. 이러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FP, Final Purpose대로 그냥 쭉쭉쭉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갈 때 그 과정이 이렇게 쌓입니다. 눈이 쌓이듯이. 저 정말 로키 산맥에 눈이 쌓이듯이. 그랬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으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자, 차지훈 이 유엔대사의 행적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는 점과 대장동, 뭐 공익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런 사건에 이재명 변호인 냈다 하는 측면만을 주로 살펴봤는데, 자, 과거의 유엔대사 이 차지훈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천안함이 폭침했을 당시의 정부 발표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연대 출신인데 참여연대가 추진한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참여연대 앞에 사람이 가렸습니다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민병국제연대 위원장을 맡을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못 믿는다. 그래서 재조사를 한다. 사실은 조작설, 음모설, 북한이 공개한 게 맞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재조사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가장 이해관계가 바로 간첩들하고 연관돼 있죠. 뭐 국가보안법 된 사람이 보통의 우리 국민들 아니니까. 그런데 이 친북 성향의 인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중요하게 각국에 설득해야 될 인사가 유엔 대사를 하고 맡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른바 북한이 지금 우리도 뭐 운동권이 있었고 또 우리도 뭐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북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가 무단히 죽었던 그 전쟁이 뭡니까? 6.25 전쟁입니다.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한테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좀 해주세요. 6.25 전쟁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6.25 전쟁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요지경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탱크로 밀고 내려와서 무고한 우리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인민재판에서 죽인 게 북한이에요. 두 번째, 김일성이 정상이에요. 김정일이 정상이에요. 김정은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도 만날 수 있죠. 남북 대화를 했죠.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냐? 지금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인식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북한은 이런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미운 사람보다도 더 밑에 저 밑에가 북한이에요. 저 밑에가 북한이에요. 제가 북한이라 그랬습니다. 북한 우리 무고한 주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이에요. 두 번째, 지금 차지훈 변호사를 놀라워할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도 없이 지금 간첩 잡히나요?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겠어요, 솔직히. 아니 정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서울 시내도 돌아다니고 그건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정보원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권위주의적 시대로 이야기하면 간첩이고 정보원이잖아요. 일본에도 정보원이 있을 테고 미국에도 러시아 정보원들이 있을 테고 유럽에도 있을 테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잡히지도 않아. 잡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안함인데 이건 이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아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애들 교육시켜야 될 사람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차진훈 변호사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입니다.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이 법부터 만드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1원도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분석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해 8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묻고 싶어요. 6.25 전쟁 우리가 했습니까? 도끼 만행 우리가 했습니까? 김신조를 우리가 보냈습니까? 8.58 칼기 우리가 부쉈습니까? 아웅산 만행 우리 자폭 테러입니까? 그것부터 정동영 장관은 먼저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답조차 못하는 사람이 대정부 질문에서 싸움판이 벌어지잖아요. 오죽했으면 주호영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좀 태도 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대통령이 여러 곳에 나눠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유엔 대사로 임명된 차지훈의 문제, 측근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 이제 유엔 대사로서의 무능함, 친북 성향까지 깊이 물들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이 주제는 미국이면서 미국 주제이면서 또 우리 국내 문제와 연관된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미지 한번 지미 키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미국 ABC 방송 진행자 지미 키멜 발언에 문제가 됐고 지미 키멜 라이브 방송을 중단한다. 이거 발표를 했는데 어디 가요? 미국 ABS 방송 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 진행자 이 키멜 지난 15일 진행된 방송에서 이 찰리 커크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ABS 방송에서 자체 방송에서 이 지미 키멜이 했던 핵심적인 라이브 방송 이걸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 지미 키멜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간 유재석 같은 사람이라 정도로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뭐 이 사람만이 아니라 방송계 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분위기 찰리 커크 사망 이후에 미국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인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급격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화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급진 좌파가 지금 찰리 커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인식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면 비자도 취소해버리겠다. 얼마 전에도 반이스라엘 정서가 나오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예산 다 삭감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지금 아주 급진적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도 미국 행정부도 예의주시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막 트럼프를 욕해요. 상호관세도 트럼프 때문이다. 다 트럼프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에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미 키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지미 키멜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레이트 쇼에 지금 커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유명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지미 키멜보다 더 유명한 지미 팰런이에요. 지미 팰런의 이병헌도 출연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출연하고 미국의 유명인들이 다 출연하는 지미 팰런입니다. 근데 지미 팰런 쇼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지미 키멜은 시청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 새끼는 그냥 시청률도 낮고 아예 하지도 마. 이런 상황에서 ABC 방송이 완전히 이제 중단을 결정을 한 건데 그 앞에서 뭐 시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가 가라. 지미 키멜은 남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자, 허행크께 여쭤볼게요. 지미 키멜은 찰리 커크가 누구에게 총을 쐈나요?
여러분들 찰리 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냐? 총을 쏜 사람. 그리고 총을 쏘게끔 그 만든 환경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찰리 커크는 디베이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가면 사실은 논쟁, 대화를 좋아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좌파들하고 논쟁하면서 그 이론적 기반 뭐 이런 걸 사실 상당히 깨기도 하고 그런 아주 합리적인 사실은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멜이 왜 날아갔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가 세력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죠. 이번 피습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저급한 행태를 시도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21일 찰리 커크 추모식 때는 총을 쏜 사람을 비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총을 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찰리 커크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야, 총 맞아 죽었어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서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커크 사망 직후에 논평을 올린 신문 칼럼니스트도 지금 날아갔어요. 네. 근데 무슨 말씀 제가 드리냐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찰리 커크가 평소에 하던 방송을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이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에 수잔 와일스, 그토록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라인이 개통되어 있다고 강조했던 수지 와일스예요. 네.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왜 한 라인이 있는데 조지아에서 체포 공금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밴스가 찰리 커크를 극도로 아낍니다. 수잔 와일스, 수지 와일스까지 출연합니다. 그리고 21일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건 뭐냐? 미국 사회가 이제는 극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화될 거예요. 급진 좌파를 쓸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게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이게 자칫 지금 미국 내에 일정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에이펙에까지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런 이슈들을 짚지를 못해요 아무도.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짚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 문제를 볼 때 찰리 커크에 대해서 밴스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 그러면 이 장면 하나를 마지막으로 예. 주제를 하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제이디 벤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한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비자 취소 문제, 입국 금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건데 이게 미칠 영향,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도 앞으로 미국에서의 비자가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우리 일부 언론들은 무슨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돌아오라 이걸 막 강조해서 방송하는데 네. 물론 그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이 비자 쿼트 E4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E3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호주가 E3 별도의 호주의 이 입국객들을 15,000명에게 비자를 주는 그걸 언제 만들어냈냐면 아들 부시 때 만들어냈어요. 그때 아들 부시 때 호주가 미국이 파병할 때 호주군을 파병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부시가 뭡니까? 이런 호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와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호주 그래서 빨리 이 비자 만들어. 여러분들 비자는 미국 의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아들 부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게 추진이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미국은요. 이 이야기는 찰리 커크 이야기는 지금 중국에도 불똥이 뛰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성절 행사를 놓고서 그것은 반미 모임이다. Anti-United States Gathering.
반미 모임이에요. 그 반미 모임에 누가 갔죠? 어떤 터집을 잡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다?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미 FTA 전문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가 마냥 넉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닌 바이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25% 관세 내라. 그냥 이게 3,500불 현금으로 우리 쪽이 힘들다. 이게 486조 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 미국 달러 현금이 어디 있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트럼프 잘 보세요. 브라질의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인데 그래? 고래? 보소나루 그 안에 50%. 인도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에 고래 50%. 여러분들 25%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자동차가 15%로 들어갔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가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여항구 가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위반했다고 해서 미국을 때리고 미국을 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No. 없어요. 이게 국제 질서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방 오락회를 못 막는데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막을 수 있어 그랬다가 온 국민이 도륙당했죠.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국제 질서는 냉혹한 거예요. 냉혹한 겁니다.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9번을 고개를 찍어버리죠. 역사는 냉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섭다.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2부 백육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4년 연재 개헌, 포괄적으로는 개헌 문제로 시작해서 찰리 커크 이후의 미국의 상황, 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